네, 뭐 판단에 안 맡겨도 돼요. 제가 소이기 때문에 저에게 경제를 가르쳐 주시는 두 분을 지금 모셨는데요.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유신희 KB금융지주 수석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앞서서 JB타임즈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홍기빈 소장께 먼저 이거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 한 일주일 전인가 은행이 예대한 마진 가지고 돈 잔치하고 있다고 이제 막 아주 강하게 이제 성토를 하면서 은행은 공공재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예.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은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서 뭘 하자라는 거죠? 이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은행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아주 심오하고 깊은 얘기이기도 한데. 심오한 얘기입니까?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금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의견이 다른 분들이 많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그냥 그 IMF 때 그 다 죽어가던 은행에 그 엄청난 혈세 들여갖고 살려놨으면 예. 보답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소박하게 2차원인데. 뭐 그것도 있죠. 그런데 그 근저에 있어요. 왜 살려야 했을까요, 은행을? 그렇죠. 그게 있죠. 대동맥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공공성이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어느 정도 깊이로 얘기하셨는지 오. 그걸 잘 모르겠으니까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한번 은행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큰 그 화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고 공공성이 그건 있다고 너무 보시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어떤 점에서 좀 풀어주세요. 은행의 알겠습니다. 공공성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은행을 갖다가 뭐 공적 자금으로 살려준다 이런 것도 있고 통화의 유통이라는 게 워낙 중요한 공공재니까 뭐 근데 통화가 공공재다 아니다 또 이런 거가 막 싸우고 그러던데요. 그냥 길게 얘기 안 하고 그냥 아주 하나만 얘기할게요. 은행은 사실은요. 이 봉익임선달보다 더한 사기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KB금융지주 지금 다니시는 분이 그러니까 나중에 저 끝나고 나서 제가 두드려 맞겠습니다. 네. 예, 근데 재미는 있네. 어떤 점에서? 예, 무슨 말이냐면요. 은행이 파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행은 아무것도 생산 안 해요. 남의 돈 갖고 돈 놀이하는 거죠. 남의 돈도 아니고요. 은행은 그 허공에서 돈을 만들어내는 기관이에요. 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슌페터라고 하는 조셉 슌페터라고 하는 20세기 제일 중요한 경제학자가 이게 정확하게 지적한 부분인데 은행을 뭐라고 규정하냐면 부채를 파는 장사다. 오. 빚을 파는 장사다. 장사꾼들이다라는 건데 그럼 그 파는 빚이라는 게 어디서 나냐면요. 이 구매력이거든요. 화폐를 팔거든요. 그럼 은행은 화폐를 갖다가 무슨 광산에서 금을 캐가지고 만들었느냐? 전혀 아니고요. 그냥 엔터키를 한번 치면은 돈을 만들어내는 기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돈이란 건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건데 은행은 아무런 무엇도 없이 그냥 공중에서 만들어내거든요. 봉이 김선달 그래도 대동강 물이라도 건드려. 그렇죠. 대동강은 물이라도 있죠. 그것도 아니에요. 허공. 그러니까 이거 슌페터 표현인데 out of thin air. 그러니까 허공에서 돈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뒤에 조세 권력을 가진 국가의 재정기구하고요. 그거를 갖다가 유동화시키는 국가의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국가 시스템을 비해 바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유동성을 만들어내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내는 특권을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기관이 은행들이에요. 특권을 부여받았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공공성이 있다. 예. 그러니까 공공성 정도가 아니죠.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요. 예. 우리가 통화라고 하는 게 어디서 창출되냐면요. 증권사도 창출 못해요. 다른 어느 금융기관 어느 대기업도 창출 못하고 무조건 은행에다 계좌를 열어야만 그래서 은행에서 얼마를 그 컴퓨터로 찍어줘야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물건을 살 수 있고 네. 지급 결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은행이라고 하는 거는 만들고 싶다고 아무 때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20세기 초까지는요. 은행이 막 몇천 개가 막 저거 하기도 했었어요. 그때는 은행이 완전히 영리기관이었을 때인데 그래가지고 은행이 몇백 개, 몇천 개가 있어서 막 생겨나고 도산하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다가 20세기 초중반이 되면 이걸 싹 정리해가지고 국가에서 정확하게 그 인가를 내준 금융기관만이 화폐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결론입니다. 은행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고 은행이 파는 물건은 순전히 국가의 특권에 의해서 나오는 통화이기 때문에 네. by definition 이거는 공공기관이에요. 알겠습니다. 여기 잠깐 끊고 봉이 김선달보다 더한 사기꾼이라고 하는 평가에 대해서 유신익 박사님 혹시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표현이 재밌게 하시느라고 해주신 건 이해 당연히 되고요. 근데 이제 뭐냐면 현재와 역할과 미래에 대한 부분들은 좀 다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은행이 좋다, 뭐 은행이 중요하다, 뭐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조적인 거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은행이 통화 창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신용 창출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고. 근데 우리나라의 상업은행과 미국의 상업은행 그리고 미국의 중앙은행과 한국의 중앙은행의 역할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2000년 초중반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베트남이 사실은 은행들이 민영화가 되면서 산업에 직접적으로 대출뿐만 아니라 투자를 하고 기업들을 육성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일획적으로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 한국도 IMF가 끝난 이후에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다 멈춰버렸어요. 그러면은 뭐냐면 이제 은행이 기존에 하던 그 대출이나 자금을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떠나서 뭔가 투자자의 글로벌 투자자의 역할도 필요하고 두 번째는 내수 경제에서 어떻게 보면 상생 경제죠. 같이 커나가는 이제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들에 대한 기여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소득 수준 3만 불 넘어가면서 사실은 은행 역시도 고도화된 기능의 역할을 요구받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미국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지금 한국은 사실 발권력이 한은법상 이 적시는 돼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은 페드가 중앙은행 자체가 그 발권력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걸로 경기 통제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한은은 우리가 그런 역할에 비해서는 좀 양적 완화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역할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 은행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냐면 대출과 투자는 틀리고요. 투자에서도 우리 그런 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돈은 띄어도 되는 투자, 이 돈은 안 띄어도 되는 투자 이게 구분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그건 투자가 아니죠. 투자가 아니죠. 투자는 다 위험성이 동일하죠. 그럼. 근데 그나마 은행에서는 뭔가 더 먼 미래, 그러니까 20년, 30년을 보고서 10년 후에 위험해질 수도 있고 약간 리스크는 있지만 30년, 40년 이후에 성장할 수 있는 회사, 기업 그리고 그런 자영업자라고 한다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 그런 만한 여력이 어느 정도 있는 기관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먼 그 시계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변화된 경제 그리고 벤처가 살아나고 이제 중소기업들이 살아나려면 사실 이쪽에서의 단순한 대출이 아닌 투자와 상생의 그 패러다임도 중요하다. 현재의 역할론에 대해서는 단순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하신 거 이해가 되고요. 근데 다만 앞으로의 행보에 있어서는 현재의 역할이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듀티로 가게 되면은 이게 어떤 뭐 사사로운 이익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앞으로의 먼 그 미래의 형태로 봤을 때 내수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자금 공급을 해서 뭔가 보조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다 손발을 묶어버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보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의 시각과 인식이니까 아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심오한 인식을 갖고 한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검증하는 하나의 어떤 경로로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한 다음에 그다음에 뭘 얘기를 했냐면 은행의 과점 상태를 지적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읽으세요? 거기서 뭐를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건데 네. 지금 현대자본주의에서는 은행은 과점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막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네. 19세기 얘기고. 근데 과점 상태가 문제다. 이거는 문제를 좀 잘못 짚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굉장히 상스럽게 한쪽만 얘기해서 은행을 꼭 도둑놈처럼 묘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목 효과는 좋았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뭐 그렇다고 은행을 도둑놈이라고 매도하려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예.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 예. 근데 은행이 그런 특권을 부여받은 사회적인 사명과 임무가 소명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가령 우리가 빌딩을 하나 짓는데 은행에서 돈을 대출을 안 받고 내가 한 푼 두 푼 돼지저금통에 모아가지고 빌딩을 짓겠다라고 그러면은 이건 수십 년이 걸리겠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10년 안에 이루어질 경제 성장이 500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은행이 이렇게 미래와 현재를 대부해주고 아까 지금 그 말씀해 주신데 대출과 투자 역할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게 공공성이거든요.
근데 이거의 뒷배경이 되는 게 국가의 발권력이니까 이건 당연히 과점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대자본주의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은행을 여러 개를 만든다고 해서 그러면은 은행들이 서로 경쟁을 해서 공공성을 발현하느냐 반대가 되죠. 오히려 더 오히려 수익성이 더 공공성이 골몰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행의 문제는 은행이 그 기원과 성격에 있어서는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사회에서 특권을 부여받았는데 이게 동시에 주식회사고 민간 영리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꼭 박쥐처럼 돼 있어요.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예. 그래서 공공적인 권력을 뒤에 업고서 영리를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문제가 꼬이게 되는 게 거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공성을 갖다가 강조한 게 이런 문제를 지적하신 거라 볼 수 있는데 예. 문제를 지적하는 게 그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서 숫자를 늘려서 과점 상태를 해소하겠다? 이거는 오히려 지금 상태보다 거꾸로 갈 수가 근데 있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어떤 분석이 따라붙고 있냐면 옛날엔 금산분리라고 요즘 은산분리라고 이제 하던데 산업자본이 그 은행을 수요하는 것을 이제 그 엄격하게 지금 제한하고 있잖아요. 막고 있는 건데 이걸 풀어주기 위해서 예. 지금 어떤 포석을 깔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지금 분석도 있던데요. 예. 바로 이제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카카오뱅크라고 하는 게 생겼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카카오뱅크는 좀 다른 성격의 이른바 핀테크라고 하는 좀 다른 성격의 금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은행의 어떤 은행 부분의 그 역동성을 불어넣고 그다음에 제출을 잘 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도 저금리로 또는 중금리로 더 많이 꿔줄 수 있는 사회적 기능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카카오뱅크가 시작된 이후에 지금 시점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평가할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오히려 금산분리만 약화가 됐다라고 이는 얘기를 하는데 금산분리의 원칙은 왜 생겼느냐면은 은행이 이런 공공성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가진 재벌 기업이라든가 은행에서 큰 권력을 가진 기업에게 발권력까지 부여를 할 경우에는 그 완전한 사적 영리 기업의 이익에 따라서 발권력이 흔들흔들하면서 공공성이 더 악화될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선 우리 금산분리를 만든 건데 과점 상태를 해결하겠다 그러면서 또 다시 무슨 다른 큰 기업이나 또는 큰 자금력을 가진 그 큰 어떤 경제 행위자에게 은행의 권한을 준다? 이러면 공공성을 오히려 더 저해하게 될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공공성을 강조하신 부분은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데 이 문제의 근본을 진단하는 방식이라든가 푸는 방식에 있어서는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요. 항상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총론과 강론이 따로 가는 경우를 이제 종종 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꼴이 나면 안 된다. 이런 거 지적으로 이제 저는 이해를 하겠고 하나만 더 이건 사실 심정적으로 은행에 예대 맞으면 솔직히 기분 나쁘거든요. 네. 기분 되게 나빠요. 야, 예. 저럴 수 있나 싶은데 근데 그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근데 네. 금융 당국자가 나서 가지고 예대 마진을 줄이라고 찍어 누르는 게 과연 또 온당한 것이냐라고 생각하면 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예.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도 이제 은행 관계자가 아닌 제가 그냥 좀 답변을 예. 좀 해야 할 겁니다. 우선 예대 마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고 아까 말한 대로 이거 땅 짓고 헤엄치는 장사 아니냐. 은행 입장에서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사느냐 뭐 이런 얘기는 나올 수는 있겠지만 뭐 먹고 사는 거 이익뿐만 아니고요. 네. 은행에 또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은행의 공공성의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 그 손해 없는 투자라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투자에서는 당연히 로스 손실이 나거든요. 그럼 은행은 대손 충당금이라는 걸 쌓아놔야 돼요. 손해가 났을 적에 그거 결국 뒤집어 쓰는 건 은행이니까. 근데 은행은 이거를 땅 파가지고 뒤집어 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을 마련해 놓으려면은 나중에 장사가 잘 될 때라든가 이럴 적에 그걸 캐피털 쿠션을 마련해 놓으려면은 예대 마진이 나올 적에 그걸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걸 판단하는 게 은행의 재량이니까 예대 마진 가지고서 너무 정부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면 이건 관치금융 아니냐라는 불만을 은행에서는 당연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은행의 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요. 예. 그렇긴 한데 예대 마진을 이걸 가지고서 지금 정부에서 하는 그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 방식을 보면은 금융감독원이라든가 정부가 나서 가지고서 이걸 갖다가 몇 마디 하는 방식 있잖아요. 이건 70년대 박정희 방식이에요. 이 자체가 관치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관치라는 욕을 먹습니다. 70년대에는 은행들이 금리도 결정을 못 해갖고 그 정부의 그 관계자한테 전화했어요 매일. 오늘 금리 얼마로 할까요? 진짜? 예, 진짜로 그랬습니다 그때는. 근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대 마진을 어느 정도로 둘 거냐,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은행이 스스로가 판단해야 되는 재량도 있고, 이래야 그 은행에서의 어떤 시장적 기능이 사는 건데, 이걸 너무 편의주의적으로
정부가 그냥 몇 마디 압력을 놓고 윽박을 지르는 방식으로 이게 풀릴 문제냐? 그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거 좀 풀 생각이 있으시면요. 다른 나라에서도 이걸 검토한 나라들이 많은데 공공은행 같은 걸 좀 만들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공공은행인 게 100% 정부가 이제 그 출자해서 만드는 은행을 얘기하는 100%까지는 아니라도 좋은데 네. 지금 우리나라 은행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다 외국 은행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 IMF를 통과하면서 이건 윤석열 정권의 정부가 잘못한 게 아니고 오랜 우리의 어떤 그 수건 같은 문제인데 IMF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 그 5대 시중은행의 지분이 다 외국 자본으로 넘어갔어요. 네네네. 이런 나라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상황에서 사실 우의독경 얘기 나왔지만은 정부에서 아무리 압력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야말로 우의독경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정부가 정말로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근데 하셨어요. 정부 관계자가 은행의 그 산업 구조를 바꿔가지고 시장 구조를 바꿔서 건강한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러면은 외국 소유의 은행이 아니고 정말 은행이 해야 되는 어떤 공공적인 기능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은행을 만들어서 네. 이걸로 그 메기 한 마리를 왜 집어넣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물고기들 사이에 이것처럼 해서 그 은행의 어떤 산업 방향을 바꾸는 방식 공공은행의 창립 같은 거를 만들어보는 방향은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예. 우리 유신익 박사님은 은행에 몸담고 계셔서 그런지 발언을 자제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뭐 덧붙일 말씀이나 이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아니면 넘어가도 되고. 뭐 이슈를 떠나서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은행의 이제 공공기관 성격 2000년 중반쯤에 우리가 그런 논의가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선진국에서 이미 만들어진 소규모 뱅킹들이 있는데 이 뱅킹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예금과 대출의 기능보다도 사실은 재정 자원을 어느 정도 계속 보조를 받으면서 이렇게 그 저리로 이제 지원을 해주는 쉽게 말하면은 통로는 방글라데시 저기 뭐죠? 그런 거 모델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거 그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그 소액금융이고요. 그렇죠. 그거는 마이크로 파이낸싱 같은 마이크로 거고 아예 그때 언제였지 그 우리 서프라임 터지고 나서 그때 미국에서 그런 소규모 은행들이 좀 시도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예 공공 기능을 아예 넣고 근데 이제 재정으로 어느 정도 보존을 해주지만 이쪽은 완전히 공공 기능만 성격을 갖고 그래서 이제 사회적 약자나 이런 쪽으로 해주는데 손해가 이제 발생률이 커지면 재정으로 이제 보조를 그렇죠. 해준다. 이런 그림으로 그렇죠.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저는 이제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시장의 어떤 역할을 요구할 때는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마라톤을 잘 뛰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단거리를 잘 뛰는 사람인데 마라톤을 뛰는 사람한테 단거리도 잘 뛰기를 모두 다 요구할 경우에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구분이 좀 규획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렇게 됐을 때 마라톤을 뛰는 사람의 역할은 뭐냐면은 마라톤의 최종 골라인까지 들어가는 시간의 단축을 목표로 해야지 이 사람이 단거리도 빨리 뛰기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결국에 그것을 잘하려면 심폐의 기능이 좋아져야 되고 심폐의 기능이 좋아져야 된다고 한다면 관점의 시각은 좀 달라질 거예요. 먼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또 다시 바뀔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약간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어떤 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역할을 갖다가 정의를 내려버려서 그 정의에 맞춰서 무언가를 시행을 하게 되면 먼 미래 10년, 20년이 또 지났을 때 그동안의 은행의 기능이 나라 경제의 어떤 투자나 어떤 활성화되는 우리가 더 선진화되는 어떤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그때 가서는 후퇴된 양상으로 그동안 뭐 했어라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양면성을 분명히 봐야 된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대안도 나왔네요. 공공은행. 그죠? 예. 대안도 나왔네. 지금 유신익 박사님 말씀도 맥락이 좀 같은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정부가 듣는지 좀 한번 좀 보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신익 박사께서 한국 미국 따라가지 말라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우리가 경기 침체나 위기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네. 올해 이제 1월 달에 나온 미국의 소비 지표 그다음에 미국의 물가 지표를 놓고 보니까 미국은 침체가 아닌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두고서 미국은 뭐 소프트 랜딩을 할까 하드 랜딩 뭐 연착륙을 할까 경착륙을 할까 우리가 설왕설래 얘기가 있는데
이 정도면 노랜딩이다. 착륙 없이 그냥 쭉 간다. 미국 경제는. 그래서 지금 이제 월가에서도 그렇고 주식 시장이나 특히 금융 시장에서 많이 이제 시선이 쏠려 있고 시선이 쏠려 있어서 어떻게 쏠려 있냐면 이 정도 미국 경제라면은 금리를 5.5 이상 뭐 거의 6% 가까이까지 올릴 수도 있고 미국은 원웨이로 계속 갈 수 있겠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항상 그 전에 이제 작년에 이야기했던 쏠림의 현상, 그러니까 위기든 아니면은 완전히 굉장한 큰 회복이든 약간 양분론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시장만 지금 쏠려 있는 게 아니라 정책 당국자들이나 우리 한국의 정책자들도 쏠려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변곡점인데 이거냐 저거냐. 그렇죠. 네. 이미 시장에서 그런 의견들이 다 쏠려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화 됐기 때문에 여기서 쏠린 상태로 정책이 혹여나 나오게 되면 큰 변곡점을 맞이할 것인데 그 변곡점은 2년 3년 후에 그때 왜 그렇게까지 했지? 우리가 이럴 수 있는 순간이고 제가 데자뷰로 느끼는 거는 2014, 15년도의 데자뷰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자 그러니까 합니다. 쉽게 하면 이제 미국은 금리 인상 여지가 더 있고 금리 인상할 것 같은데 미국 따라가다가 큰일 난다. 예, 그러니까 가랑이 찢어진다 이런 건가요? 쉽게 그렇죠, 얘기하면. 맞습니다. 2014년에 데자뷰라는 게 2014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약간 이제 반대의 국면이었었던 거죠. 14, 15년도에 그러니까 미국이 나홀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어떤 현상이었냐면은 재정으로서 역할을 갖다가 우리 경제를 살리는 그러니까 14, 15년도에 쉽게 말씀드리면은 미국 경제는 계속 나홀로 성장을 했어요. 혼자 성장을 했어요. 근데 한국이나 이제 기타 제조업 국가들은 유럽 재정 위기가 터지고 나서 그에 따른 이제 악영향을 골고루 다 받게 돼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 안 좋아지고 중국도 그때는 약간 시들시들해지는 상황이었으니 당연히 뭐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이제 대책으로 금리를 소폭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금리를 내려서 이제 그때 당시 기점으로 보면 재정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계속 유럽 재정 위기가 얼마 전에 터졌기 때문에 그때 역시도 쏠려 있었어요. 재정을 부실화하면서 예산을 써가지고 국가 경제 살리면 안 되니까 금리 가지고만 건드리자. 이거 잘못하면 유럽 재정 위기 터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재정의 보존이나 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때 가장 논란이 크게 됐던 것들이 뭐냐. 재정 준칙. 우리는 재정 흑자 국가니까 이거 지켜야 돼. 끝까지 지켜야 돼. 유럽 봤지? 그러니까 그때도 지나고 보면 쏠린 거예요. 정책이 우리와 유럽이 다르고 유럽은 워낙에 서비스 국가다 보니까 사실은 재정을 잘 관리를 했어야 되는 국가가 맞는데 그런 경제 구역이 맞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수출이 안 되면 재정의 역할로서 어느 정도 그 힘들 때 약간 곳간에서 약간 이제 우리가 빼와가지고 뭔가 이제 바람을 좀 약간 온기를 불어 넣어주는 역할인데 국제적 정세가 그렇고 경제적인 현황이 그러니까 거기에 쏠려서 재정 준칙 우리는 몇 프로까지 지키고 거기에만 모두 다 집중이 돼서 오히려 14, 15, 16년 동안 금리는 내려놨지만 경제 활력이 안 붙고 이제 실물분에서 산업이 살아나지 않는 그런 이제 불안정한 양상이었다. 편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편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방향도 중요하지만 본질은 뭐냐면 지금 이미 쏠려 있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내용이든 지금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은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금리 인상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다시 무언가 우리 자본 유출이나 환율이 또 불안해질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 근데 이런 것은 지금 작년도에 있었던 환율의 급등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 우리가 금리를 해서 이제까지 자본 통제를 어느 정도 했고 잘 지켜왔으니까 이거를 잘 지켜내야 된다. 이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는 시계가 또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기사는 다 그렇게 나오던데요. 한국은행이 고민에 빠졌다. 뭐 이창용 총재의 결단만 남았다. 뭐 기사가 이런 식으로 나오던데. 그게 이미 언론과 시장에서 만들어진 쏠려진 시선에서 비롯된 어떤 그릇된 컨센서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따라간다고 치죠. 그럼 한국 경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는 우리의 상황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은 내수 시장이 워낙에 크고 소비의 비중이 절대적인 나라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내수 시장과 소비가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인 것이고
미국은 소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이 소비로 인해서 과열된 물가를 금리로 컨트롤 일부 해준다라는 것들, 지금부터 시계는 다시 시작이 되는데 그 부분을 통제를 해준다. 그거는 당연한 이치라고 보여져요. 근데 지금 우리를 놓고 보시면 물론 이제 우리가 물가 부분이 부담이 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소비가 수요가 탄탄해서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외부적인 공급 쇼크 그렇죠. 때문에 여전히 그거를 여러 번 얘기했고 그대로 받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미국의 물가의 그러니까 금리의 패턴을 계속 따라가게 되면 이게 올려놓고 나서 단기일 내에 몇 개월 내에 다시 인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누적적 효과는 금리의 효과는 레깅해서 대략 당장도 중요하지만 1년, 2년 후에 그 영향들을 계속 고스란히 받게 되거든요. 섬이 등만 터지나요? 그렇죠. 소비가 늘어나야 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줘야 되는 시점에서 미국은 강건하니까 금리를 올리지만 우리는 소비가 버텨줘야 되는데 안 그래도 좀 둔화되고 완만하게 좀 이제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더 기름을 붓는 그런 격이 된다. 홍주빈 소장님 진단에 동의하세요? 예, 저는 그 지금 말씀하신 게 이렇게 이해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게 미국이 이제 소비가 중요한데 우리는 수출을 많이 하고 생산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생산 기업 생산력에 있어서의 경쟁력이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산업 구조를 갖다가 바꿔야 되고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걸로 지금 전환을 해야 되는 순간인데 지금 금리가 높아져 버리면 이게 다 위축이 돼 버려요. 네. 그러면은 이게 그 교각사루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좀 뭐 소뿔 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소가 죽어버리는 일이 있는데 설령 뭐 이렇게 해서 인플레가 잡힌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그 어떤 산업 구조라든가 생산 역량 자체가 이게 뭐 초토화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굉장한 그 손상을 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우려가 지금 표명하신 거라고 저도 생각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유신익 박사님께 그럼 한국 경제는 어떻게 어느 길로 어떻게 가야 되는 겁니까? 먼 미래로 본다면 사실 지난번부터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도 초기에 밝혔던 이야기들처럼 뭐 성장을 할 수 있는 소상공인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벤처기업 육성 이런 패턴들로 내수 시장을 공고히 한다. 이거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거는 저번에 또 말씀하셨죠. 그렇죠. 우리가 항상 수출에 의해서 뭔가 밖에서 수출이 잘 되면 확 살아났다가 아니면은 확 죽어버리는 그런 이제 외부적인 여파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내수 시장이 커야 된다. 근데 그러니까 정책의 기틀과 그 일관성이라는 측면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렇게 소상공인 벤처 중소가 살아나려면 금리나 통화 정책이나 재정의 정책도 어느 기간 동안은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가주는 역할은 필요합니다. 물론 이거를 영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건 아니고 그래도 한번 정책이 결정됐을 때는 가줘야 된다.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 벤처를 키워서 취업 그 고용을 늘리고 그로 인한 생산 혁신 기업들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정책들이 불과 한 3, 4년 전에 굉장히 세게 드라이브가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금리가 이렇게 되니까 안 그래도 그 많은 벤처 기업들이 사실 지금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미 초토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모순을 가져오냐면 그때 당시에 여러 투자 그다음에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 공적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기업에 투자를 해줄 수 있었던 그런 돈들이 그 돈들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미 2, 3년 지난 지금 굉장히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아 지금 물가가 중요하고 탑에서 보여지는 미국의 어떤 금리 패턴이 중요하니까 그러면 환율이 불안해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쏠려서 비슷하게 어떤 긴축의 기조를 더 강화하면서 따라가게 되면 2, 3년 전에 일들과 정책에 쓰여졌던 돈들은 조금 과장했던 돈들 다 날리는 거죠. 과장해서 표현하면 그 돈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기업의 여력들도 사라지고 제도나 문화나 바탕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렇죠. 4, 5년 후에 아 이제 좀 안정화되고 물가가 낮아지면 다시 되돌이켜 보는 거죠. 우리가 왜 성장을 못하지? 내수 성장으로 뭘 할 수 있어? 한번 우리 열거해 봅시다. 학자들 모아놓으면 또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벤처 육성. 도돌이표다. 예, 그렇게 되죠. 이게 말 나온 김에 저는 진짜 그거 하나는 정말 미국 그 좀 역설적이지만 이거는 미국 따라갔으면 좋겠는 게 하나 있는데요. 뭐 어떤 건데요? 감세 정책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말씀하셨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산업 전환을 갖다가 하지 않으면 2020년대에 세계 경제에서 미래가 없는데 이거 좀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자원도 많이 뻗고. 근데 여기서 지금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초토가 돼버리면 그 돈 다 날리는 판인데 지금 금리가 불가피한 면이 있으면은 재정 정책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재정이라도 그럼 여기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진취적인 산업 정책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동시에 취약계층이 저 인플레에서 가장 많은 고통을 겪으니까 이 사람들을 돕는 정책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 다 하는 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에요. 여기서는 굉장히 공격적인 산업 정책도 있고 의약품 값을 내려가지고서 서민 생계를 안정시킨다는 것도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걸 하려면 증세를 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증세를 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증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부에서 재정으로 이걸 마련이 되지 않으면 이런 역할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올해도 그렇고 이 정부가 끝날 때까지 이거를 이른바 균형재정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어떤 감세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감세를 해가지고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시장 민간 경제의 역동성이 살아나냐. 그거 아니다라는 얘기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찍어 누르고 기업 찍어 누르는 건 재정 안 풀겠다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니네가 좀 그래서 좀 뭐 좀 해라 이런 뜻도 좀 담겨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지금 소장님 말씀과 제 이야기를 그 명확히 좀 추론을 해보면,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양극화에 대한 본질적 정책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세나 뭐 기업 감세 어려운 상황에서 감세하면은 투자 잘 되고 기업들이 뭔가 설비 투자 잘하면 좋은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더 심합니다. 이제 그 10분위 하위 10분위하고 상위 10분위의 소득 수준 격차가 13배가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도 양극화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러면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들 같은 경우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괜찮게 마련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근데 중하위의 기업들은 이 기업들이 살아나야 어떻게 보면 우리 서민 계층의 그렇죠. 근로자들이 일자리도 늘고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거를 탑의 정책으로 미국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긴축으로 그리고 재정도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탑에 있는 기업들 양극화에서 이미 어느 정도 많은 부분을 이제 그 건설해 내온 기업들은 큰 영향 안 받습니다. 그 영향이 다 밑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은 지금 감세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은 미국이 이번 그 IRA 때 우리 법안에서 그냥 그 증세했다고는 하지만 디테일 요소를 보면은 되게 세밀한 부분이 있어요. 증세를 하는데 연간 매출이 10억 달러 이상인 기업들에게 우선 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기업의 체력이나 양극화 요소에 대한 부분이 고려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중요한데 무조건 탑 정책으로 그냥 모든 정책을 때려버리거나 재정 정책이 그렇게 가면 사실 또 다시 4, 5년 이후에는 또 잃어버린 상황이 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뭐 쫙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역시 저희가 이 경제 코너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경제 정책의 방향 더 나아가서 철학의 문제네요. 결국은 그 문제로 10년 전, 15년 전 철학에 묶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귀착되는 거 그 문제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그냥 끝내기 좀 섭섭해서 돌발 질문 하나 드리면 그럼 세간의 화제인 챗 GPT 혹시 해보셨어요? 좀 해봤습니다. 예. 저도 좀 해봤습니다. 사용 후기를 좀 잠깐 말씀해 주시면 어때요? 두 분은 어땠어요? 뭐 먼저 하실래요? 저도 뭐 할 말이 있는데 먼저 하시죠. 좋고요. 근데 좋은데 이게 왜 지금 와서 이슈가 되지? 어떤 뜻으로 그런 말씀하세요? 챗GPT가 소위 말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많은 문서 앱이나 모든 그 우리가 그 모형을 버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언어로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에도 있는 정보, 저기에도 있는 정보를 다 묶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간단한 1차원, 2차원 정도까지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 내가 동사무소를 가려고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업무는 무엇이야? 시간대별로 알려줘라고 하면은 지금 한 2차원 정도가 결합이 됐죠. 시간대와 업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분석이 굉장히 잘 돼요. 근데 이제 저는 본질적으로 이게 기존에 이야기했던 우리가 AI의 굉장히 좀 촘촘한 AI의 형태는 맞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고와 판단의 문제는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왜 지금 이슈를 만들까? 저는 이제 그들만의 리그에서의 전쟁이 우리에게까지 이슈로 와서 이것을 해야 되고 이것을 해야 된다.
이 챗GPT의 이런 본질적인 내용들은요 이미 AI를 통해서 버트 모형이라는 걸 통해서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그 정보를 수집해서 말해주는 거는 이미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입니다. 새로울 것도 없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또 저는 약간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길대로 좀 나가야 되는데 미국에서의 이제 구글이나 MS 많은 기업들이 막 그 M&A를 하면서 챗GPT 이 사업을 막 키워서 우리가 어떤 대항력을 갖겠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온기를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왜 제가 지금 이 얘기 끄는 게 여쭤보려고 게 바로 그것 때문에 여쭤봤던 거거든요. 아, 네네. 아무튼 왜 지금이냐? 네. 홍기빈 소장님은 저는 그 사람들이 이거에 흥미가 있었어요. 챗GPT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방식에 흥미가 있었는데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망했다. 이제 일자리 다 없어지겠구나. 내지는 이제 이거 외국어 공부 안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뭐가 바뀌겠구나라고 사람들이 반응하는가 하나를 보고서 흥미 있었고 두 번째 흥미 있는 건 지금 요번 주에 벌어진 일인데 챗GPT 가지고 놀리는 게임이 지금 유행을 하거든요. 게임? 예, 뭐냐면은 챗GPT한테 한글로 그 질문을 하면은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대답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어제 MBC 뉴스 보니까 이완영이 누구냐니까 독립운동가라고 대답했다고. 예. 그런 일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는 챗GPT 이게 두 가지 태도가 하나는 챗GPT 인공지능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 같은 태도하고 이거의 반편향으로 얘 바보네 하면서 놀리는 태도가 둘 다 있는데 저는 둘 다 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게 초점에서 빗나간 일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챗GPT가 어떤 논평가가 했던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 챗GPT가 사람들을 대체하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쓸 줄 모르는 사람을 대체할 거다라는 말을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 말이 정확한 말일 거예요. 지금 둘 다 황당한 건 뭐냐면은 두 가지 태도가 인공지능을 보고서 이게 미래에 일자리를 다 없앨 거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 안 해도 되겠다라는 얘기하는 거는 이런 사람이 있고 반대로 챗GPT 인공지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졌다. 외국어 공부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더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한 종류가 있고 역시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기술을 누가 어떻게 쓰느냐의 사람들이 문제가. 대하는 문제예요. 그다음에 이 챗GPT 가지고 장난치는 이것도 지금 그런데 여기서 바보가 되는 거는 인공지능이 아니고 사람들 본인이라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질문을 잘못하니까 이상한 답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의 속성이나 성격을 대충 파악을 한 다음에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자기 역량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인공지능이 역량이 안 되네? 얘 바보네? 이런 바보 이걸 하고 있다고는 미래를 잘못 적어가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에서 그냥 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하는 말이 그전부터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키오스크도 못 쓰는 분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막 날아다니고 인터넷이라는 건 날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 격차라든가. 근데 인공지능이 지금 나오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상반된 태도 있죠. 한쪽은 이걸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사람들이 있고 한쪽은 이쪽을 가지고 너무 두려워하거나 이걸 가지고 놀리기나 하거나 이 사람들의 격차가 나중에 10년, 20년이 지나면은 엄청난 소득과 자산 격차가 나타날 텐데 저는 굉장히 급박한 뭔가를 느꼈어요. 뭐냐면은 나라 전체가 나서 가지고 국민들 누구도 이 디지털 디바이드로에서 소외되거나 뒤처지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직업 교육 강화하고 이걸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전체 국민들의 어떤 역량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정책으로 빨리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고. 잠깐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챗GPT도 이슈인데 우리 그 얘기 한번 전 해보고 싶어요. 메타버스는 어떻게 돼가나요? 요즘은 별 얘기 없던데요. 예. 2021년도에 메타버스는 혁신이었고 세상을 맞습니다. 바꾸고 난리 이제 났었죠. 사람은 이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모든 것을 해소할 수 있다. 선거 운동까지도 그것을 통해서 하면서 사회 관계가 뒤바뀔 거다 이런 네. 얘기 많이 했었죠. 자 저는 그때도 비슷한 시점이었는데 메타버스를 로블록스나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네이버 다 사용을 해봤는데 약간 게임인데 아바타 성격으로 게임을 해서 내 캐릭터를 키워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돈을 쓰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불과했어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술의 혁신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좋아지는 건 맞지만 활용의 방식이나 아까 말씀하신 적용의 방식에 있어서 과장돼서는 안 되고 더해서도 안 되고 덜해서도 안 된다. 그에 맞춰서 메타버스는 그러면 뭘 할 수 있었냐? 지금 돌이켜보면 화상회의나 재택문화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재밌고 다양한 기능을 쓸 수 있었던 부분은 분명히 이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람의 감정이나 표현, 행동을 갖다가 모두 다 대체할 수 있느냐? 아니었습니다. 지금 와서 1년 후에 지금 우리 이제 아나운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아무 생각 지금 그거에 대해서 메타버스 얘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쏠림이 있어서는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또 버리게 된다. 오히려 가치 있는 부분을 버리게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결론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뭐 잘 지나가게 해야죠. 준비 잘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